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 없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부모님은 멀리 상갓집으로 가셔서 다음 날이 되어야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임이 막혔고, 그로 인해 저는 짜증이 나서 게임을 신경질적으로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때 시간은 이미 새벽 3시경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냥 그 시간에 잠을 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컴퓨터에 한이 맺혔는지 잠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공포 게시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싶진 않지만 사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었고 귀신은 단지 정신이 나간 사람들만 보는 허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공포 게시판은 단지 잠시 즐기는 유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컴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가끔 마우스가 딸깍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가운데 저는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아니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은 이야기에 서서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귀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런 글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자꾸만 읽다 보니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의로 시작했던 글 읽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몸 전체가 긴장하고 감각이 칼날처럼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참을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제 왼쪽 귀로 누군가의 귓속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한껏 예민해진 귀로 느껴지는 그것은 분명 귓속말이었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귀였습니다.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모든 감각이 귀로 쏠렸습니다. 조용했던 넓은 안방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 방에 켜진 형광등의 작은 소리가 커다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숨과 움직임을 모두 멈추고 온 신경을 귀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매우 낯선 소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쓸어 담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것도 정답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으니까. 그 소리는 몇 초 동안 이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뭇잎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저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나뭇잎 소리 같은 것이 날 리가 없습니다. 가지가 스치는 소리였을까요? 하지만 10년을 넘게 산 이 동네에서 가지가 얇은 버드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는 모두 굵직한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굳게 닫힌 방문 바깥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방문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에 나는 방문 틈 사이로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기분 나쁜 한기가 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시 온몸에 감각이 벌떼처럼 일어나 아우성쳤습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문득 화가 났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제나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과감하게 확인해보면 방 안에 귀신이나 드라큘라, 유령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일어나서 주저없이 과감하게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고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그때 머리 쪽은 아주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공황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나의 머리는 그저 눈앞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괴상한 무언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시선이 간 곳이 그것의 발이었습니다. 피부색이라기보다는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거칠고 창백한 발이었습니다. 그것의 발가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데는 아마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모든 게 정말 슬로우 모션 같았습니다. 그것의 발톱은 발가락에 겨우 뿌리만 박힌 채 들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피는 흉측하게 말라붙어 이미 붉은 빛을 상실한 채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시선이 머물자 그 발가락을 서서히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소리는 그것의 발가락과 마룻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느새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력이 아주 나빠 작은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아래 위로 시야가 넓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몸을 떨면서 위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것의 흰자뿐인 눈과 마주쳤습니다. 헛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몸이 움직이며 뒤로 엉덩방아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상태로 벌벌 떨면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잠그고 방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미친 듯이 떨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거친 심장 소리와 멍한 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 상태가 아닌 공황 상태에서는 모든 감각들이 죽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동이 환하게 틀 때까지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선생님.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어쩌다 보니 학교에 늦게까지 남게 됐어. 나가려고 보니 벌써 깊은 밤이 되어 있었지.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모든 출입문이 잠겨 있었어. 긴장한 상태로 학교 안을 두리번거렸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복도는 마치 곧 귀신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았지. 그렇게 30분 정도를 헤매다가 갑자기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뒤돌아보니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 선생님은 나에게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뭐하냐고 물으셨고 나는 출입구가 다 잠겨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러자 선생님은 열려있는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하셨지.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열려있는 곳은 창문이었어. 선생님은 창문으로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고 선생님도 그쪽으로 나가신다고 하셨어. 나의 다리는 이미 창문을 넘었고 바로 뛰어내릴 찰나였어. 그 순간 뒤에서 경비 아저씨가 불빛을 비추시며 놀란 목소리로 나를 막으셨어. 경비 아저씨는 나에게 왜 이 늦은 시각에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나는 사정을 설명하며 창문이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답했어. 경비 아저씨는 내가 뛰어내릴 뻔했던 곳이 가파르고 높은 언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 불빛 하나 없고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가파르고 높은 곳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선생님을 찾았지만 선생님은 어디에도 없었어. 세 번째 이야기, 경찰과 도둑놀이. 그때가 7월 중순 정말 더운 시기였어. 우리 7명은 야자를 튀어서 PC방에 가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지. 돈이 떨어져서 PC방을 나왔는데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날게 뻔했어. 우리는 할 것도 없이 그냥 서 있었어. 그때 초딩처럼 순진한 정신세계를 가진 친구 하나가 아파트에서 경찰과 도둑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 그 게임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정말 스릴 넘치고 박진감 있는 게임이었어.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놀았지. 애들이 뒤에서 쫓아오면 마구 초인종을 눌러주고 어른들이 튀어나와도 그냥 재미있게 놀았어. 1시간 정도 놀았나봐. 나는 이 게임에 꽤 능숙해졌어. 근데 게임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1층부터 5층까지만 뛰어다녀야 했어. 하지만 6층은 너무 쉽게 걸릴 것 같아서 나와 친구는 25층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 우리의 계획은 나중에 25층에서 몰래 나와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25층에서 갑자기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어. 야한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신음소리였고 이어서 남자 웃음소리도 들려왔어. 내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봐. 호기심이 발동해서 우리는 25층으로 몰래 다가갔지.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봤어. 머리를 빡빡 밀은 사람 하나와 여자 둘이 그 장면의 주인공이었어. 나는 놀라서 바로 도망쳤어. 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 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정말 무서워서 계단으로 내려갔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3층에 도착했을 때 위층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너무 놀라서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3층에서 뛰어내렸어.
그리고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아. 일어나 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 경비 아저씨가 나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다 준 것 같았어.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지. 경비 아저씨는 내가 자살하려 한 줄 알았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경비 아저씨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 하지만 그 아저씨는 내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 나는 병원에서 몇 일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갔어. 학교에 돌아가니 친구들이 나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어.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다 말해줬지. 그리고 그날 함께 옥상에 있었던 친구를 찾았어. 그 친구는 내가 그날 뛰어내린 후에 어떤 사람에게 쫓겼다고 말했어. 그 사람은 일본어를 하면서 친구의 새끼손가락을 잘라갔다고 해. 친구는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장갑을 끼고 다닌대.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 근처를 다시 가보지 않았어. 그 무서운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해. 친구의 손가락을 잘라간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괴담. 어느 날이었어. 부모님이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어딘가 나가실 준비를 하셨지. 나는 궁금해서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 부모님은 형한테 장난치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으라며 나가셨어. 하지만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부모님을 몰래 따라 나섰지. 차에 타려는 순간 엄마를 부르니 결국 함께 가게 됐어. 목적지는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이었어. 엄마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에 가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친척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절을 올리셨지. 나는 사촌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때 눈에 띄는 키 큰 아저씨가 있었어. 검은 옷에 검은 중절모를 쓰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도 검은 양복을 입고 있어서 별 생각 없었어. 하지만 그 아저씨는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촌들에게 그 아저씨에 대해 말했지만 아무도 그 아저씨를 보지 못했다고 해. 그때 작은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들어오셨어. 울면서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업고 싶어 하던 자식 생겼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오라고 하셨어. 작은어머니는 몸이 불편해 자식을 갖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늦둥이를 가지셨다가 작은아버지를 잃으셨어. 그런데 놀랍게도 관에서 작은아버지가 나오시더니 그 검은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봤어.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깨어났을 때 집이었고 내가 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지.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고술하셨고 그 이후로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어. 언젠가 다시 그 남자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 다섯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저승사자. 내 부모님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자주 가게 되었지. 시할머니께서는 제주시에 살고 계셔. 시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바로는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학력도 매우 뛰어나셨다고 해.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 내가 지금까지만 오래 살게 할 것이야 라는 말씀이 기억나. 돌아가실 때가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였어. 그 후로 어머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 어머니는 제주대학교에서 아버지를 만나셔서 결혼하셨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 결혼하고 14년쯤 지났을까?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폐암이었어. 그래서 시할머니는 서울병원으로 오셨고 어머니는 병간호를 위해 계속 우리 곁을 떠나 계셨지. 어느 날 할머니께서 잠에서 깨셨어. 꿈속에서 키가 한 190cm 정도 되는 사람이 검은 갓을 쓰고 창백한 얼굴로 할머니를 부르는 거야. 그 사람은 아마 저승사자였을 거야. 할머니를 이상한 숲속으로 데리고 가더니 두 갈래 길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길이 갈라지는 곳에 높은 언덕이 있었어. 저승사자가 이제 너의 수명은 끝났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더니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려 했어. 그런데 언덕 위에 시할아버지와 다른 키 큰 사람 두 명이 서 있었어.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마, 저기 울퉁불퉁한 길로 돌아서 가라고 말하더라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저승사자를 보니 저승사자가 웃으면서 다른 길로 걸어가. 할머니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갔어. 그 길의 끝에는 이상한 굴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다른 길이 이어져 있었어. 그 길로 가니 벌거벗은 사람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고 이상한 강을 건너고 있었어. 할머니는 큰 굴을 지나 밝은 빛이 보이는 곳까지 갔어.
그리고 깨어나니 응급실이었어.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셨고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셨어. 그 후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셨지. 1년 정도 지난 후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 할머니께서 저승사자가 또 나타났다고 하셨어. 보름 후 더 이상 지상에서 살 수 없으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대. 보름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정확히 12시에. 저승사자가 정말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저승사자가 너무 원망스러워. 할머니가 아직 70도 못 넘기셨는데 왜 벌써 데려가는지. 이건 실화야. 할머니가 꿈결을 잘못 본 걸지도 모르겠지만 난 저승사자가 있다고 믿게 되었어. 6번째 이야기, 혼잣말을 하는 친구. 중학교 시절 우리 반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장애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지. 어릴 때는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보다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 친구는 항상 혼자 다녔고 항상 시끄러웠어. 이 친구를 동훈이라고 부를게. 동훈이는 혼잣말을 많이 했어. 밥을 먹을 때도 집에 갈 때도 항상 말을 하고 있었지.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 그저 혼잣말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나는 동훈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 어느 날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학생부에서 동훈이네 집을 방문했어. 집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지. 나는 학생부가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날 그 집에 갔던 친구가 이야기해 준 거야. 동훈이네 집은 의외로 넓고 깨끗한 빌라였어. 부모님도 모두 일하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 내 친구는 동훈이 방을 청소하다가 일기를 발견했어. 일기를 읽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호기심이 이겨서 읽어봤다고 해. 일기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은 이래. 꿈에서 가위에 눌렸어. 근데 가위에서 색동 저고리를 입은 꼬마가 나왔어. 나랑 놀아줘라고 하더라. 너무 무서웠지. 그 꼬마가 내 목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다고 했어. 그 후로 꿈이 아닌 실제로도 그 꼬마를 보게 됐어. TV를 보다가 주변에서 꼬마가 보였지만 모른 척했어. 그 꼬마가 울면서 나랑 안 놀아줘 복수할 거야 라고 하고 갔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 일기가 더 이상 쓰이지 않았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우연이겠지 생각했지.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했어. 동훈이를 만났을 때 그가 내게 한 말은 얘한테 올라타지 말고 나한테 와였어. 동훈이가 이상한 말을 한 것이 기억나며 그 순간 친구가 전해준 일기 내용이 떠올랐지. 놀란 마음에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는지 무당을 불러 구술했어. 그 이후로는 귀신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가끔 무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야. 7번째 이야기, 종암동 학교의 괴담.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종암동에 있는 여자 중학교였어요. 지금은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학교 건물도 새로 지어져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당시 학교에는 2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무실이 있는 본관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이상한 일을 겪었던 별관이었죠. 두 건물 사이에 2층에는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별관 4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위원으로 활동했어요. 도서위원으로서 책을 정리하고 신간을 추천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일들을 했죠. 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꽤 즐거운 일이었어요. 도서관에는 도서위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졸업앨범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김희선 씨, 하이라 씨, 그리고 예전 룰라 멤버였던 김지연 씨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앨범을 뒤져 김희선 씨의 사진을 찾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뻤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학교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선배들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폐쇄된 화장실 이야기였죠. 그 화장실은 어떤 아이가 자살한 후 귀신이 자주 목격된다는 소문 때문에 폐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의 작은 유리창으로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으스스한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 운동부, 걸스카우트 등과 함께 연합하여 야영을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코스가 바로 담력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친구들과 텐트에서 놀고 있었어요. 담력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관과 별관을 거쳐 도서관까지 갔다 왔는데 선생님께서 우리가 비명을 질렀다며 꾸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명 따위 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행동했는데 정말 황당했죠. 다른 학생들도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후레쉬를 돌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서클에 있던 친구가 담력 테스트 때 리얼하게 무서웠던 하복 입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애가 폐쇄된 화장실에서 자살한 그 아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번째 이야기, 지옥. 또 한 명을 죽였다. 나의 몸 전체가 희열로 가득 차오른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나에게 유일한 위안과 기쁨이다.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살아생전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자가 죽은 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지옥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분명 나 같은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일 것이다. 이러한 잡념을 잠시 떠올리는 순간 내 본능은 다시 살인 욕구를 분출한다. 다음 목표를 찾아볼까? 하지만 나의 식욕은 살인 욕구를 능가한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먹는다는 것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 결국 나는 눈을 감고 무엇을 먹을지 상상한다. 스테이크 회 캐비어. 그냥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야겠다. 잠시 후 내 배는 포만감을 느낀다. 배가 고프면 상상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고 게임이 하고 싶다면 컴퓨터를 상상하면 되며 성욕이 느껴진다면 이상형을 상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이미 수천 년째이다. 이젠 식상하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찾았다. 남을 죽이며 느끼는 희열, 그것은 상상 이상의 쾌감을 선사해준다. 다시 시작해볼까? 그때였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주 거대하며 온몸을 천으로 감싼 그것. 나를 지금까지 피해왔던 그것 바로 사신이었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사신의 말에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자여, 이제 너의 생을 마감하라. 사신의 거대한 낫이 지금까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의 목을 가른다. 어떤 세계에서 한 명의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지옥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 아이는 삶의 여정에서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절망을 느끼고 청소년이 되어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며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어른이 되어 사랑의 아픔을 겪으며 중년이 되어 돈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 9번째 이야기, 무당.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부모님은 서울에서 일하셔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당이셨고 그래서 주변에는 무당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에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당이셨죠. 한 할머니는 애기동자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애기동자 옆에서 놀다가 할머니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원래 매우 정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결국 무당 일을 계속하실 수 없게 되셨고요. 할머니는 그래도 자주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주 그분의 집에 갔고요.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의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그분을 보시고 매우 화를 내셨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소리치셨죠. 할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시자 그 할머니가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무서워서 울었고요. 그 할머니는 날 자꾸 잊어먹어 날 자꾸 잊어먹는다고 하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그 꼬마를 이리 줘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손톱을 뜯으셨어요. 그리고 나온 피를 그 할머니에게 묻히니 갑자기 상황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할머니 댁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 할머니가 모시던 애기동자가 저에게 붙으려 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걸 막으신 거죠. 만약 할머니가 그걸 막지 못했다면 저도 신내림을 받았을까요? 정말 무섭네요. 그때의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일이었나 봅니다. 무당이라는 사람들 모두 사기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검은색.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체육 시간에는 줄넘기가 음악 시간에는 리코더와 멜로디언이 주된 도구였죠. 저는 당시 체육과 음악 시간 모두를 싫어했습니다. 리코더나 멜로디언을 다룰 줄 몰라서
그 시간들이 특히 싫었어요. 때로는 일부러 악기를 가져가지 않고 맞거나 혼나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멜로디언을 꼭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만약 가져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무실로 가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싫었지만 결국 저는 2학년 때 삼촌이 사주셨던 거의 새 것 같은 멜로디언을 꺼내어 먼지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음악 시간 당일 저희 반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친구의 새 멜로디언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어요. 친구는 자신의 핑크색 멜로디언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멜로디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도 제 멜로디언을 꺼내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언 상자를 열었을 때 전날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검은색 바퀴벌레가 멜로디언 옆에서 더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벌레를 끔찍히도 싫어하지만 그 순간에는 놀란 척도 하지 않고 상자를 닫아버렸습니다. 친구들의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웃으며 넘겼죠. 쉬는 시간에 멜로디언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바퀴벌레를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멜로디언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지만 남자애들의 놀림과 여자애들의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장실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저 멜로디언을 가지고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씩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을 때 저는 립싱크를 할 계획이었지만 아는 노래라면 불러보자는 생각으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멜로디언을 부는 도중 호스 끝에 뭔가 검은색이 보였어요. 바퀴벌레였습니다. 난리를 칠 수도 있었지만 학교 생활을 평탄하게 이어가고 싶어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물을 마시다가 입에 걸린 뭔가를 뱉어내니 바퀴벌레의 뒷다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뒤로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다시는 손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버스. 나는 정말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막차 버스를 타기 위해 정신없이 뛰고 있었다. 정상적인 시간에 일이 끝났다면 이렇게 뛰지 않아도 될 텐데 오늘은 손님들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레스토랑에 머물러서 마감 작업이 늦어졌다. 마지막 테이블의 손님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바람에 마감 작업이 더 늦어졌다. 바쁠 때 사고를 치는 손님은 정말 화가 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뛰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1시 53분. 내가 타려는 버스는 대략 2시 막차가 지나간다. 시간이 너무 애매했다. 죽어라 뛰고 있는데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내가 타야 하는 108번 버스가 정류장을 뒤로하고 떠나가는 것도 보였다. 뛰느라 숨이 차고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 욕이 절로 나왔다. 버스를 타고 1시간 가야 집에 도착하는데 이 버스가 막차라면 찜질방이나 PC방에서 밤을 새야 한다. 가난한 인생에 쓸데없는 지출은 피하고 싶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시내버스 정보 안내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안내받으시려면 숫자 7과 정류장 고유번호를 눌러주세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매일 아르바이트 끝나고 듣는 목소리다. 하지만 오늘따라 예감이 좋지 않았다. 선택하신 정류장은 신방학 사거리입니다. 원하시는 시내버스의 노선 번호를 눌러주세요. 제발 막차가 있기를. 선택하신 108번 버스는 운행 예정인 버스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숨이 거칠어졌다. 알바가 문제였다. 처음 친구가 소개해줄 때 신나서 받아들인 내가 바보였다.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밤 늦게 끝나고 시급도 적었다. 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나는 망설임 없이 버스에 올랐다. 운 좋게 자리도 있어 편하게 앉을 수 있었다. 알바 때문에 생긴 나쁜 기분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졸음이 몰려왔다. 버스를 타면 잘 자는 성격이라 저항하지 않고 몸을 의자에 맡겼다. 잠깐 눈을 뜨고 보니 아파트 숲이 보였다. 아저씨 잠깐만요. 저 내릴게요. 버스가 멈추고 나는 내렸다. 하마터면 종점까지 갈 뻔했네. 이상한 점은 버스 안에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고 버스 기사조차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날도 있지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 라디오 뉴스에서는 새벽에 귀가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실종된 이들은 모두 경기도 양주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모두 108번 버스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대규모 인신매매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 나는 다시 뛰어야 했다. 전날의 불안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몸은 느슨해졌다. 하지만 뉴스에서 들은 실종 사건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불안해졌다. 하지만 피곤함이 앞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는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보도됐다. 이번에도 모두 108번 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탔던 그 버스 그리고 그 실종된 사람들. 나는 무슨 큰일에 휘말린 건가? 12번째 이야기, 귀접을 경험한 후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후방 지역광역시의 방어여단에서 근무했죠. 제가 일병 때쯤 저희 여단 중 한 대대의 경비중대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이유는 천마 미사일이 후방까지 보급되면서 기존의 승전포를 해체하며 경비중대도 같이 해체한 뒤 사단 직할의 방공소대가 경비를 서는 것으로 작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경비중대원들은 각각 다른 대대로 보내졌고 저희 부대에도 경비중대에 있었던 선임이 왔습니다. 해체가 예정됐던 부대다 보니 신병 보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저보다 선임이어서 졸지에 선임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경비중대가 지키던 곳은 어느 연구소로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포를 두고 대공 방어를 해서 한 번 올라가면 8시간 동안은 내려올 수 없었고 올라가는데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 4명이 올라가서 2명씩 교대로 근무를 섰고 나머지 2명이 쉴 수 있는 간이 막사가 초소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침상이 놓여 있어 딱 5명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TV도 없이 그저 침상과 관물대, 침구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는 부사수가 깨우러 내려오는데 이것도 귀찮다 보니 그냥 문을 두드리면 선잠을 자던 부사수가 일어나 사수를 깨워서 같이 교대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산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포 앞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덤 2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유독 작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제 선임이 직접 겪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일병일 때 후임이던 이병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12시에서 2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내려와 선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병은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무교대 때 꼼짝 못하고 있으면 분명 선임에게 혼날 것이라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탁탁하고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기에 그 이병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더욱 커져서 쾅쾅하고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임은 깨지 않았고 가위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병은 속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그냥 깨우지라고 투덜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미친 듯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병은 과연 저것이 근무 교대를 위한 것인가 두려워져서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탁 잡더랍니다. 군대 침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를 신고 자면 전투화 부분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근무 교대가 잤다 보니 일일이 신었다 벗는 것이 귀찮아 그는 전투화를 신고서 자고 있었죠. 그때부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도저히 발쪽을 내려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발을 잡은 손이 성큼성큼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뜨지 못하고 계속 가위를 풀려고 하는데 그 손이 뺨을 어루만지더랍니다. 마치 애인 마냥 부드럽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잠시 그러고 있자 가슴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병은 이제 끝난 건가 싶어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머리맡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똑같이 피칠갑을 하고 있던 아이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대로 혼절했고 다음날 선임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귀신의 이야기를 하니 그 이후로는 산포 쪽으로는 근무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이전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병사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다 보니 그냥 초소는 유지하고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기의 무덤은 아이와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무덤가 근처에는 홀령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던데 이등병의 이야기는 귀접 같은 것이었을까요? 13번째 이야기, 학교 괴담. 이날 우리 반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야자를 도망갔다. 그도 그럴 것이 기말고사가 수요일에 끝났고 이날은 비가 많이 왔기에 다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했다. 현재 인원은 당연히 나 한 명. 나는 심심했다. 솔직히 혼자 있으니 공부가 잘 안 되었다. 아마도 나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외로움의 탓일 것이다. 심심했던 나는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친구와 함께 학교의 이곳저곳을 탐방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우리 학교의 거의 제일 구석에 존재하는 정보실은 보기만 해도 음산하다. 참고로 정보실은 구정보실과 새로 지어진 정보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낡은 정보실의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있었다. 나와 친구는 이것이 에어컨 조절기의 비침을 눈치챘다. 저 에어컨은 최소 월요일 아침까지는 작동될 것으로 엄청난 전기 낭비이다. 나와 친구는 얼른 교무실로 달려가서 이것을 선생님께 알려서 에어컨을 멈추게 하려 했다. 하지만 교무실의 선생님께서는 이미 정보실 선생님이 퇴근하셔서 열쇠가 없다고 하신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교실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낡은 정보실을 살피러 갔다. 그런데 정보실의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불은 켜지지 않았다. 교무실에 갔다 온 그 짧은 순간에 대체 누가 이 구석에 존재하는 낡은 정보실에 온단 말인가? 무엇보다 불을 밝히는 스위치는 복도의 끝에 존재하여 무조건 끝까지 가야 켤 수 있었다. 갑자기 오싹해진 우리는 서둘러서 교실로 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에 쿵 하는 미친 듯이 요란한 소리가 정보실 복도 전체를 강타했다. 소리는 분명히 낡은 정보실의 안에서 들려왔다. 순간 패닉에 빠진 우리는 5초 정도 서로를 마주보고 몸을 굳혔다. 친구가 얼른 창문을 통해 정보실의 내부를 살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으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뭔가 무서워진 우리는 미친 듯이 교실로 뛰어 올라갔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야자를 마쳤다. 대단히 섬뜩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꽤 무서웠다는 건 사실이다. 14번째 이야기, 헛것. 유년기에 저는 헛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몸이 약해 잔병에 자주 걸리기도 했고 코피도 자주 흘렸죠. 기가 약하니 헛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열이 나서 누워있던 날 방창문으로 흐릿한 형체가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엄마, 누가 스케이트 타고 지나갔어라고 말해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창밖은 사람이 지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심하진 않았지만 종종 방을 돌아다닐 때 벽에서 팔이나 다리가 튀어나와서 저를 가로막아 깜짝 놀라고는 했습니다.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엔 너무 어려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였지 하고서는 금세 잊어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 말씀드려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당시 저희 집은 조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증조할머니, 조부모님, 부모님, 누나와 나 이렇게 7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와 누나는 A방을 사용했고 부모님은 B방을 사용했습니다. 방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거실부터 B방, A방과 부엌까지 순서대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부엌과 A방을 통하는 문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 쪽에서 걸쇠로 걸어 놓았습니다. 부엌 밑에는 들어 올리는 문이 있습니다.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였는데 장판으로 가려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방, 증조할머니가 지내시는 방이었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쯤에는 벽에서 나오는 게
팔을 넘어서 반신이 거의 나오곤 했습니다. 상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반신이 나오거나 혹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반신이 나오곤 했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것들 또한 저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빨간 반바지를 입고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비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배고프다고 칭얼대며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방에 가셨는가 싶어서 부모님 방에서 저희 방으로 거치는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문은 역시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신 겁니다. 어머니가 장난치시나 싶었던 어린 마음에 장롱을 열어서 옷을 뒤적여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침대 밑을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뒤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검은 반바지를 입고 계시더군요. 엄마 어디 있었어? 라고 묻자 엄마 씻고 있었지. 언제 왔니? 라고 엄마가 답하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아까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어떻게 화장실로 갔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놀라시며 방을 여기저기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도둑이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거죠. 구석구석 뒤져봐도 누구 하나 나타나지는 않았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누굴 봤다고? 아까 엄마 거실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잖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아까부터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어. 어머니께서 하얗게 질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작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귀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는 나이였기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헛것을 봐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차 누구를 본 거냐고 여쭈셔서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저는 한동안 부적을 태운 물과 보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유년기에 헛것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들은 얘기인데 가족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헛것을 본 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다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계시고 저는 옆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탁발스님께서 시주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쌀을 가지러 간 사이 스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어머니가 돌아오시자 스님이 말씀하시길 쌀은 됐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절로 보내보시겠어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황당해서 손사래를 치며 그럴 생각 없다고 노발대발 하셨고 스님이 문을 나서기 직전 그럼 교회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닮은 헛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제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스님은 저를 절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침대 밑은 못 봤었지만 혹시 그 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은 마당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드신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나무도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 구조에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옆에 장판으로 가려놓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그것입니다. 제 고모님이 당시에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소묘 연습용 석고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전부 지하실에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집의 시원한 기운과 지하의 습기, 곰팡내와 어둑어둑한 조명을 합쳐 지하실에 있던 석고상들은 얼핏 보면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석고상에 먼지가 내려앉아 누렇게 뜬 것이 사람 피부색과 비슷해서 으스스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베란다 밑으로 나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지하를 볼 때면 더욱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싹한 것은 증조할머니 방에 걸려있던 고모님께서 그린 커다란 무당도였습니다. 귀기 넘치는 보라색 배경에 칼과 방울을 들고 구슬하는 무당의 그림을 전신 사이즈로 그려놓았었는데 마땅히 걸 곳이 없어서 증조할머니 방에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증조할머니 방에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는 걸 즐겼던 저희 남매는
이따금 올라가서 전구 하나만 켜놓고 종일 놀고는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걸 반복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잊은 것은 당연지사였죠. 특히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는데 저희 남매가 다락에서 놀다가 금방 나와서 문이 열려 있을 때면 다락방 쪽을 보시며 저리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저는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 저희 나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다락 쪽에만 시선을 놓고 같은 행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다락방 문을 닫아드리면 그제서야 그만하시곤 했죠. 어른들께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때부터 다락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자세한 이야기는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증조 할머님께 식사를 챙겨 드리러 가실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기 넘치는 무당 그림 때문도 아니고 다락을 보고 하시는 행동 때문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들어가실 때면 여보시오. 누구요? 여기 있네 오셨어. 라고 하셨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할머님,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라고 답하셨고 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듯 너 말고 그 왜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고 그래. 한 번씩 이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소름이 돋아나며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머니의 시선은 어머니를 넘어서 어머니의 뒤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이면 종종 증조 할머니께서 놓으시오. 아직 멀었잖여. 하는 말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기가 차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긴 했지만 꽤 오랫동안 정정하게 장수하셨고 덕분에 식사도 꽤 오래 챙겨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식사를 챙겨드리러 갈 때 할머니께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뒤를 쳐다보며 고엄치듯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네 뒤에 있는 사람에서 사람들로 대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오싹한 기억을 떠올리시며 어머니는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지하철 괴담. 저는 마곡역에서 까치산 방면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죠. 제 앞자리에는 긴 머리 긴 여자가 분홍색 범퍼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그저 평범했죠. 평소 지나쳐왔던 평범한 저녁의 지하철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발산역을 조금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갑자기 답답해지며 여기선 못 있겠다. 무조건 옆 칸으로 가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제가 겪은 사건이 제가 서서 자면서 꾼 꿈이라면 아마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답답했던 저는 무조건 옆 칸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의 의지에서 옆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칸과 칸을 연결하는 문 사이 공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댄 채로 서 계셨습니다. 왜 이런 곳에 할머니가 계실까 싶었지만 그냥 살짝 옆으로 비켜 지나갔죠. 다행히 옆 칸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느껴지던 갑갑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놓고 편히 서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시선이 향했던 곳에 아까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객차의 양 가장자리에 있는 팔걸이가 달린 자리였죠. 분명히 제가 칸을 이동할 때만 해도 문과 문 사이에 있었고 제가 이동한 후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입만 뻐끔거리시는 듯했지만 머릿속으로 그 할머니의 말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빈 자리였고 주위 사람들은 서 있는 채로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지하철역을 확인하니 이제 막 발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정거장을 겨우 지나갈 동안의 시간에 그 일들을 겪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일은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제 앞에 앉아있던 아이폰을 들고 있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 계셨죠. 발산에서만 해도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합정역에서 내리고 아저씨가 그 자리에 앉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지하철역 칸으로 이동했거나요.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물거리듯 들렸던 할머니의 한마디. 그 할머니는 제게 나 봤지?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섭고 생생했던 경험이었습니다.